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부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일부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관련 소식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되돌려주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파산도 잇따르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를 찍기도 했고요. 고금리 부담에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네. 이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오늘 금융당국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인데요.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납부액의 90%를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있으면 이 2억 원의 4% 초과 이자가 1%지 않습니까? 4% 넘는 게 1%니까. 그럼 2억 원의 1%면 200만 원이니까 여기에 환급률을 0.9를 곱하면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급금은 대출금에 상관없이 3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고요. 은행권은 올해 취급된 개인 사업자 대출이 금리 5%에 집중돼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한 1% 정도의 이자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 기준은 상한 기준이고요. 은행별로 건전성하고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의 한도하고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좀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지방은행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자를 같은 대출을 받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좀 감면액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주는 좀 뺀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은행권은 고소득 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높은 이자 부담은 똑같으니까 결국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차주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환급되는 거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라는 감면율도 은행별로 그 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권이 이번에 부담하게 되는 총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네, 은행권은 총 2조 원의 자금을 민생금융에 투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의 총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그러니까 아까 맥스는 300만 원이었지만 한 8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2월부터 자영업자 이자 환급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은행들은 1조 6천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에 쓰고 2조 원 중 나머지 4천억 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전기료, 임대료 지원이라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으로 도울 계획이고요. 민생금융 지원 금액 2조 원은 올해 은행권의 단기 순이익 추정치의 10%가량입니다. 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서 분담을 하는데요. 네. 시중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당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요. 네. 금융당국은 이 민생금융 지원안을 마련해준 은행권의 감사의 뜻을 또 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 지원액인 2조 원은 은행권의 민생 경제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은행들의 이번 민생금융 지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민생금융지원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 뒤에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뒷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융 지원안을 내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지만요. 이 사상 최대 이자 수익에 대한 부담과 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뭐 좀 내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민간 금융사에 이제 이익을 공유하라고 정부가 떠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은행권의 이번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올해 초에 이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에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올해 가을에도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 차주를 은행들이 도외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은행권은 이제 부랴부랴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었는데 이 지원 방안 중 상당 부분이 부풀리기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그렇죠. 비판이었겠네요. 네. 이 약간 지원 확대, 공급 확대 약간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네. 이외에 이제 은행들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수익을 냈습니다. 이래서 은행들의 돈잔치 논란이 다시 한번 점화가 됐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올해 10월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작심 발언을 또 했죠. 이 야당은 또 행제세를 들고 나왔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자 경감을 위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제 상생금융 압박 수위를 압박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 은행들이 아예 현금을 토해내는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부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난다고도 장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높은 이익을 거둘 때마다 정부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장 불확실성을 또 키울 수가 있죠. 시장 경제에서 민간 금융사에 뭐 대놓고 압박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상생 금융으로 인해서 배당이 줄어서 뭐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수익을 나눠야 하니 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이제 주가 하락 등 부수적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은행에서는 지금 이 정도도 가능하니까 뭐 앞으로 더 큰 금액을 내놓으라 할 가능성도 뭐 배제하지는 않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 은행권 관계자들 중심으로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같은데 네.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또 거론하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번 방안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 환급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어렵냐? 뭐 고금리 경기 침체 어려운 건 다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특혜를 준다, 이런 논란이 이번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를 깎아줬어요. 거기에 뭐 청년층에게는 또 이자를 깎아줘서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게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금융권의 지원이 뭐 좋은 뜻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국민 뭐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또 지금 이번에는 제1금융권 이자를 감면해 주는데, 그럼 그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도 지금 제2금융권에서 지금 리스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차주가 빠진 데 대해서 이제 은행권이 더 이익이 많았고 뭐 제2금융권 금융사들의 수익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제1금융권과 같은 나눔은 좀 하기 힘든 상황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 민생 금융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뒷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높은 이자의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은행권의 이자 감면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국가 총부채 6천조 원 돌파 역대 최대 소식입니다. 고금리 기조의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총 부채 수준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가계와 기업, 이제 정부를 이제 모두 더한 이제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말 이제 원화 기준 총 부채는 5,956조 원에 달했는데요. 1년 전보다 4%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추세로 봤을 때
그 지금 5,956조 원이 지금 2분기 말이니까 올해 3분기 말 이미 6천조 원을 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채별로 살펴보면 이제 기업 부채가 2,703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계 부채가 2,218조 원, 정부 부채가 1,035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네, 이 6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너무 커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네네.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가 좀 과도한 편인가요? 지금 이 총부채도 6천조 원이 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한 부채 수준을 알 수가 있어서인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였는데요. 이게 지난해보다 4.9%포인트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지금 BIS가 조사한 31개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채가 상승한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31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 말 평균 243.5%에서 올해 2분기 말 지금 229.4%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탈리아나 덴마크, 튀르키예 등이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아일랜드 등 3개국은 3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총 부채 비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31개국 중 9위였고요. 일본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제 룩셈부르크, 프랑스 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시장에서는 현재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위험수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제 적극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포인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